비트를 제외해서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가 주류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볼륨들이 있고 예금하고 대출 이런 플랫폼이 가능한 에이브 같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탈중앙 거래소 같은 유니스왑 같은 이런 어떤 굵직한 것들, 그리고 뭐 오라클 솔루션 같은 뭐 링크 같은 이런 오래됐으면서도 시장에서 그 펀더멘털 계속 유지하는 서비스로서의 어떤 주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오랫동안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서비스를 이끄는 그런 시장들은 이제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뭐 RWA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데니월드 김동환 대표님 모시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뭐 과기부 주간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시장이 요즘 너무 안 좋아서요. 이번 네.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또 블랙 먼데이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래도 어제 조금 반등을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많이 빠져서 지금 7만 한 4천 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네. 지금 이렇게 관세 폭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연초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관세 폭탄으로 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이미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큰 흐름에서 비트코인 상승이 끝나진 않았고요. 지금 있는 일이 사실 뭐 비트코인만 빠졌으면 어떤 우리가 좀 문제를 인식해야겠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그 시장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외부 변수죠. 외부 변수인데 그 외부의 어떤 급격한 변수와 불확실성에 의해서 자산 시장이 이제 뭐 주식부터 떨어지는 건데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더 빠르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 빨리 좀 정리되는 단기적으로 그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진 거고요. 비트코인 시즌이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어떤 펀더멘털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암호화폐 그 친정책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있을 것들이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가 이 관세를 이렇게 정책을 하면서 분명히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가 있을 텐데 그가 이제 그 미국 주식 시장을 다 망가뜨리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까 이런 이제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가 사실 굉장히 전략가잖아요. 네. 그래서 전략의 어떤 기본은 처음에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을 하기 힘들게 이제 자기가 전략적으로 우위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략적 우위로 인해서 관세를 굉장히 과격하게 했는데 물론 이게 시작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내부에 의도된 정책대로 그것을 성공할지 말지는 또 변수긴 하죠.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결말은 모르기 때문에 결말을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 힘들지만 관세 정책이 이 변동성을 일으킨 주 원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내재 가치라든지 비트코인의 지금까지 흐름하고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관세 정책이 언제 이게 종료가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복 관세 하겠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럼 나도 더 보복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물론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좀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 좀 네. 다행이긴 한데 이게 빨리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 네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공포스러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락은 원래 상승보다 더 빨리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이제 내려가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계속 내려가진 않는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기는 굉장히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 역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다렸다가 지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이제 매수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인데, 근데 이미 이제 내가 비트코인을 샀으면 이것을 샀는데 지금 시드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제일 어렵죠. 네. 이미 많이 들어가서 더 이상 남은 시드도 없고, 이것이 이제 손실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것을 좀 정리하기는 조금 어렵죠. 지금 같은 시점에서.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결국에 이것을 버틸 자금이 있는지 하고 또 더 추가로 이제 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여부,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곧 지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어떤 경제에 있어서 큰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뭐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역대급 그 변동성이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럴 때는 제가 보니까 항상 기회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비트코인의 뭐 펀더멘털 문제라든지, 뭐 미국이 갑자기 그 어떤 친암호화폐 정책을 바꾼다든지, 어떤 큰 악재가 또 있다든지,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긴 하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악재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과거의 사이클과 다르게 조금 다른 양상을 띌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럴 수는 있죠.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사이클대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그 거시 경제거든요. 거시 경제가 무너지면 사이클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거시 경제가 이게 정말 무너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 위기감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경제상이 좋지 않고. 이런 데다 이제 관세로 어떤 관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불확실성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그 주식 투자자들이나 큰 자금들이 일단 좀 발을 빼죠.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자꾸 빠지는 거긴 한데, 좀 긴 관점에서는 그럼 이것이 결국 정말 그 거시 경제를 무너뜨릴 만한 그 정도로 강한 어떤 외부 변수인가라고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인 좀 어떤 이벤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트럼프가 이렇게 의도해서 계속했는데 시장이 예를 들어 정말 계속 안 좋아져요. 관세를 좀 굉장히 과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내부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대로 시장이 계속 흘러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계속 고집을 피울까, 이런 좀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변수가 많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오히려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굉장히 과격하다 보니까 또 아래 공포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쵸.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 경기 침체가 정말 생긴다면 네. 그러면은 또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악재일 텐데, 네. 그러면 사이클이 완전히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흘러가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근데 그 예를 들어 진짜 경기 침체가 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이 빠지겠죠. 제일 많이 빠져서 그 사이클의 시기가 좀 지연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이클이라는 것은 반감기 기준으로 계속 이게 그 우상향하는 그 그래프를 가져가는데, 외부의 어떤 급격한 그 어떤 경제 불확실성하고 변동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자산은 아니고 결국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여유 시드가 있고, 그래서 항상 투자에는 내가 그 투자금 들어간 거 대비해서 여유 시드가 항상 많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뭐 반이 됐든 아니면 뭐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여유 시드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그렇게 경기 침체까지는 저는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굉장히 공포를 많이 주는 그런 뉴스랑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단기적인 시장 가격은 많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면 굉장히 이제 매집할 수 있는 그 바이 더 딥 전략이라고 하죠. 굉장히 저렴할 때 사는.
그래서 대부분 그럴 때 산 사람들이 그 큰 수익을 내고 큰 부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전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힘들 것 같아 보이고요. 뭐 이게 단기적으로 이벤트로 해서 뭐 이렇게 되다가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거의 저점에 가까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지금처럼 조정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게 보통 큰 시장에서 비트코인 차트는 항상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또 떨어질 땐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오를 때는 진짜 단기간에 확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비트코인 살려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죠. 지금 사야 되는데 하다가 너무 올라버려서 너무 올랐네 하는데 또 오르고 그렇게 해서 쭉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잘 오르지 않고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항상 오를 때 단기간에 뭐 한 달 이내에 뭐 거의 다 올라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전히 이제 빠질 때는 많이 빠지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죠. 많이 빠졌을 때 다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비트코인 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막 오르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저점을 잡는 게 제일 어렵긴 하지만 뭐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전체적인 자산이 계속 빠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뉴스를 계속 유심히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어떤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좀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이런 이제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죠. 그럼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또 굉장히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관세 정책이 비트코인 시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네. 이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주는 또 변수로는 또 어떤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뭐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 뭐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뭐 고래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그 정책의 어떤 결정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뭐 ETF라든지 이런 ETF에 들어오는 어떤 자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 스트래지가 뭐 얼마큼 뭐 투자했는지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원래는 다 중요한데 지금은 그 관세가 너무 세서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가 좀 약해졌을 때 그때는 이런 이제 지표들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표를 뭐 채굴 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거시 경제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봐야 되고 이거보다 더 강한 어떤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악재가 이제 지금 있는 거죠. 가장 큰 악재하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뭐 전쟁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 큰 전쟁 아니면 좀 지금으로서는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비트코인이 언제쯤 이런 좀 악재를 털고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이 좀 어떤 글로벌적으로 계속 그 나라들 간에 좀 조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이 되면서 좀 변동성이 줄어들고 미국 증시가 다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을 때 그때가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하락폭이 네. 이게 커서 네. 이게 상승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물론 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전고점을 가기에도 지금 꽤 거리가 있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어서 네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런 지금의 관세 정책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그 회복이 되면 비트코인은 전고점 거의 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까지 가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가지 못할 뭐 이유가 사실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거시 경제 문제가 현재는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롱텀 투자자들은 조금 시간을 견딜 필요가 있고 오히려 기회를 삼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일가에서 채굴 사업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아, 네네. 이게 또 이러한 트럼프 행보가 앞으로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뭐 그 뉴스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하진 않고 자기의 어떤 친가들이 이제 그 채굴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직접 이제 채굴을 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뭐 우리나라 대통령의 어떤 친인가가 뭐 우리나라는 사실 채굴 기업 자체가 없지만 네.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뉴스겠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뉴스란 말이에요. 뭐 일부 이제 반대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뭐 좋은 뉴스고 어쨌거나 비트코인을 계속 지지한다는 이야기니까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좋죠.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조금 리스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러한 신호가 나오면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할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야 된다. 좀 이런 좀 큰 악재 이런 게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글쎄요. 이보다 더 큰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어떤 리스크한 어떤 변동성은 좀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이 상황이 잘 정리가 되면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예,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어떤 변동성, 악재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 정도 빠졌고 비트코인은 그러면 이 정도 더 빠지는구나.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이 생긴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상황을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공포 상황인데 지금 같은 때 좀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기간이죠. 그래서 사실 유동성 자체가 풍부하지 않고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에서 기관들은 큰 자금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긴 텀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좀 찾기 힘들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ETF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자금이 이제 더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빠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좀 기다렸다가 더 이제 혹시 괜찮은 매수 구간이 오고 상황들이 좋아지면 이 자금을 이제 좀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네네. 이게 존버를 하느냐, 뭐 이렇게 손절을 하느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기준을 여러 가지 좀 지표를 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이제 지표를 참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경제에 이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비트코인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그 채굴자들이 얻는 그 수익 구간이 있어요. 그 채굴 원가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있는데 그 지표를 좀 참고하면 내가 비트코인을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정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이 지금 뭐 한 뭐 7만 5천 불인데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살 때 들어가는 채굴 원가, 그러니까 뭐 모든 걸 포함한 이제 채굴 원가가 뭐 한 9만 불이다. 뭐 지금 한 그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기 좋은 구간이죠. 채굴자들은 지금 손실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네. 채굴을 하고 있다는 의미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뭐 예를 들어 뭐 한 뭐 7만 불인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불이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사기보다는 좀 이제 관망을 하는 게 좋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언제 매도하냐 매수하냐를 이제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좋은 게 이제 채굴의 어떤 원가를 참고하면 좀 명확한 기준이 생기죠. 어떤 뭐 다른 지표보다는 그게 제가 볼 때 어떤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일반 투자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사실은 경험상으로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뭐 이렇게 갑자기 뭐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많이 했던 분들 그리고 어떤 투자에 좀 그 경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시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투자 경력이 좀
짧고 어떤 투자에 항상 할 때마다 뭐 수익보다는 손실이 좀 많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어떤 변동성이 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 예. 그래서 그냥 좀 잠깐 이제 안 보고 차트도 안 보고 뉴스도 좀 덜 보고 자기 이제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 다시 시장 상황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고요. 괜히 변동성이 클 때 결정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손실 처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사실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제 매도하는 시점이 이제 수익이고 뭐 손실이고 이게 확정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이게 자기 수익이라고 보통 착각을 하죠. 막 20% 30% 이렇게 되고 50% 됐으니까. 근데 그건 사실 수익은 아니거든요. 내가 수익화 했을 때, 현금화 했을 때만 이제 수익인 거고. 지금도 막 보면 차트상으로는 막 20, 30 막 이렇게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현금화하지 않으면 손실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을 비트코인의 폭발적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던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폭발적 상승은 이때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상승장을 위한 조건,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되면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역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나서 거시 경제가 좀 좋은 흐름으로 바뀌는 게 먼저고, 그렇게 바뀐다면 올 연말쯤에 원래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예상했던 올해 연말 정도에 그 비트코인의 어떤 큰 상승폭,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최고 상승폭이 여전히 이제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변수들은 오히려 많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요 변수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시세를 어느 정도까지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10만 불 이상은 갈 거고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10만 불 이상은 가는데 뭐 좋아진다면 뭐 20만 불까지는 힘들더라도 그 뭐 한 10에서 20만 불 사이에서의 어떤 정고점을 다시 올라가는 그 정도 장은 여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알트코인 장이 더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면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90%인 알트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알트에 물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알트코인이 지금 제일 사실 힘들 구간이긴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비트도 있고 알트도 많은데 비트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수익률이 뭐 이렇게 사실 별로 빠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알트를 보면 뭐 이게 엄청나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비트는 사실 아무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알트는 이제 걱정되는 애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알트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알트를 가지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메이저 알트라면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좀 그래서 펀더멘털이 강한 뭐 레이어 1 위주의 어떤 펀더멘털이 강한 그런 이제 알트라면 뭐 리플이라든지 뭐 이런 좀 그래도 시장에서 오랫동안 펀더멘털 유지하고 있는 이런 알트들은 좀 오랫동안 이제 투자자도 많고 홀딩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많이 빠졌지만 그러한 이제 알트코인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알트들은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냥 계속 홀딩하는 게 오히려 낫고, 그렇지 않은 이제 뭐 신생 알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좀 리스크한 그런 알트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민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심한 거는 뭐 90% 이상 빠진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힘들죠. 힘든데 그 알트들도 결국에 만약에 예를 들어 90%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금 정리한들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것이 완전히 그냥 스캠 알트코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스캠이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래도 이제 괜찮은 알트라면 그냥 홀딩하는 게 제일 낫죠. 그것을 지금 정리하면 사실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버텨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교훈을 삼아야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알트를 할 때 자기의 어떤 비중, 자산의 비중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비트는 1이고
그런 이제 90% 빠진 알트가 9다 이러면 이번에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 장이 좋아졌을 때는 좀 포트폴리오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뭐 비트를 5, 뭐 그다음에 좀 메이저 알트들을 뭐 2, 3, 4, 그다음에 좀 리스크한 것들을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배를 해서 가져가면 이런 어떤 굉장히 이제 폭락장이 왔을 때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예를 들어 비트 비중이 제일 많으면서 알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지켜주니까 오히려 좀 안심이 되죠. 비트 빠져서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자기가 가진 알트에 비해서 이제 좀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역시 비트코인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네. 사실 알트가 지금 역대급으로 종류가 많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비트가 오르더라도 알트장이 또 안 올 수도 있다. 과거와 같은 모든 알트들이 폭등하는 그런 장은 안 올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모든 알트가 오르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주요 이제 알트들이 오르겠죠. 근데 사실 알트 코인들이 아직까지는 오른 적이 없거든요. 이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전고점 찍고 나서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만 계속 가고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오르면서 알트들이 못 가고 있는데 알트 불장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ETF 관련 뭐 소식들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ETF가 있지만 뭐 다른 기다리고 있는 알트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ETF로 이제 점점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좀 많은 알트들 중에서 좀 시장에서 검증받는 그 알트들이 이제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하면서 트럼프 재단에서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시장이 이제 초기죠. 그래서 이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지만 좀 잘 선별된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그 어떤 굉장히 큰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알트코인 시장의 흐름이 비트코인 약세 때문에 더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이게 맞는지 아니면 아니다. 알트코인 시장이 구조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 이런 또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먼저는 그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빠지면 원래 기본적으로 비트가 뭐 한 10 빠지면 뭐 대표적인 뭐 이더는 한 20% 빠지고 그 밑에 이제 더 심한 알트들은 뭐 30%씩도 빠지고 뭐 이렇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 오르는 것도 이제 반대로 비트가 10 오르면 알트들은 뭐 20, 그다음에 뭐 30, 뭐 많이 오르는 애들은 이제 뭐 100%까지도 오르고 그 단기간에 그게 지금까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만약에 바뀐다면 이제 어떤 알트 시장과 비트코인과 이제 연관성 이런 것들이 변화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요. 올해도 그 비트가 오를 때 그 전체 알트 시장 자체가 다 오르진 못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비트가 오를 때 주요 이제 알트가 픽업된 예전 같으면 다 같이 올랐는데 몇몇 픽업된 알트들이 같이 이제 막 펌핑을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그 흐름은 똑같기 때문에 그 변화는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이제 알트장이 바뀐 건 예전에는 비트 오르면 알트가 다 같이 올랐는데 지금은 오른 애들은 오르고 안 오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바뀌었죠. 알트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시장이 오래된 알트코인들도 있고 그리고 신규 알트코인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그 시장의 어떤 과거하고는 약간 다른 패턴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트코인이 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좀 잘 가고 있는 알트코인도 있나요? 많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장이 안 좋은데도 혼자 가는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신규 알트코인이라든지 시총이 작은 애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 그 뭐 세력이라든지 자본을 펌핑을 하면 어느 정도 오르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혼자 뭐 20%, 30%뭐 50%뭐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이죠. 단기적으로 한 2, 3일 사이에 그렇게 오르는 알트들이 있는데 항상 그 비트가 빠지고 알트 전체가 빠져도 그 다 빠지지 않고 중간에 버티는 애들, 오르는 애들이 그 중간중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간중간 있는 애들을 그 픽업하기는 쉽진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반대로 가는 알트들이 항상 시장에는 있어 왔어요. 혹시 그렇게 좀 시장과 좀 반대로 가지만 지금에서 조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알트를 선별하려면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알트를 투자하는 건 굉장히 단기적이죠. 뭐 한 달이라든지 뭐 일주일이라든지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제 뭐 신규 상장하는 알트코인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혼자 이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신규로 이제 상장하는 그 해외 거래소부터 해서 쭉 이제 상장을 하는데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유심히 보고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만큼 리스크도 크겠네요. 그렇죠. 수익률이 좋은 만큼 리스크도 큰데 근데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런 알트들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또 괜찮은 전략일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쉽지는 않죠. 네. 네. 많은 공부가 또 수반되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네.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알트코인을 뭐 리밸런싱 하거나 뭐 매도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홀딩하거나 이런 걸 결정할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시장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할 때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알트도요? 예, 알트도 뭐 그걸 괜히 손을 대다가 대부분은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면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이 반등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뭐 기술적 반등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극한의 공포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고 극한의 공포가 지나면 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든 아니면 시장이 좀 좋아져서 조금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정말 이제 손절을 하고 싶다면 좀 기다렸다가 반등을 하고 이제 좀 손절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기다리는 게 낫죠. 그래서 내가 투자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관점이 여전히 이제 똑같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네. 물타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물타기 여유 시대가 있으면 그것도 괜찮죠. 근데 여유 시대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 괜찮은 자산이라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근데 그게 괜찮은 자산이야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물타기 하는 것도 괜찮고 네. 예를 들어 이더는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도 사실 괜찮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괜찮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물타기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알트코인인지를 제가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게 메이저고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내가 시드가 넉넉하다 하면 오히려 이제 그 평단가를 좀 낮춰서 물타기를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장이고 또 좀 무료한 장인데 아무것도 네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장을 좀 슬기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시장이 제일 좋은 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투자자가 제일 그 경험해야 되고 내가 투자에 적합한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이 이 극심한 변동성과 굉장히 큰 하락장.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못 견디면 오히려 좋은 결정을 해도 됩니다. 그냥 난 투자랑 안 맞네. 다 정리하고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걸 견딜만 하고 오히려 뭐 이때 막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기죠. 그래서 좀 못 봤던 것을 공부해보고 왜 손실이 났는지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런 하락장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삼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좀 하면서 시장이 다시 좋아지기 전에 내가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죠. 그렇게 투자했을 때 항상 성과가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이제 상승장 때 막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잘 된다 해서 들어왔다가 결국 빠지면 이제 손절하고 나가서 결국 수익을 못 보는데 큰 수익을 내거나 아무튼 투자로서 좋은 성적을 내는 분들은 요 하락장 때 멘탈로도 잘 견디고 그리고 시드도 넉넉히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고 투자 성적을 잘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이더리움 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네네.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더 가격이 최근에 거의 바닥권에 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 맞습니다.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딱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더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빠진 차트가 뭐 이유를 찾자면 뭐 이더리움 재단을 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다른 알트에 비해서
그냥 이더 자금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유는 명확히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뭐 펀더멘탈이 약해졌다거나 뭐 재단이 일을 안 한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알트 중에서 많이 빠졌죠. 사실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뭐 업그레이드도 있었고 네. 네트워크 개선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가격 회복에 좀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더리움은 뭐 과거부터 뭐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어요. 뭐 POW, POS 전환할 때도 그렇고 뭐 가스 소각도 했고 기술적으로 이제 많은 발전을 했고 뭐 레이어 2도 만들면서 확장성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이더리움을 쭉 볼 때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아무튼 기술적으로 뭘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격에 반영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이도 높은 걸 하더라도 그 가격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사실 그 가격하고 약간 좀 별개는 있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더리움 재단 자체가 어떤 시장에 친화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기술 중심적이고 시장에서 어떤 뭐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시장 트렌드를 이끈다든지 어떤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다든지 어떤 다른 재단하고 뭐 많은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가격의 어떤 부진을 촉발시킬 수 있지 않은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솔라나는 그냥 딱 기업이거든요. 기업이고 거기 마케팅도 하고 그 솔라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런 걸 안 해요. 굉장히 좀 탈중화되어 있게 하고 뭐 기술 베이스로 걔네들이 뭐 연구는 하고 하지만 컨퍼런스도 하고 하지만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가격에 큰 영향을 안 준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더리움 펀더멘탈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사실 이더가 알트 코인들의 어떤 주요 메커니즘, 그러니까 핵심 어떤 원인을 다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더는 지금 시총 2위죠. 네. 그래서 시총 2위인데 이 시총 2위에서 만약에 밀린다면 그건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더리움은 여전히 펀더멘털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더리움은 약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약간 구조적 한계가 왔다고 보시나요? 구조적 한계는 온 적이 없어요. 이더리움이 어떤 구조적 한계가 왔다고 보긴 좀 힘들고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사실 레이어 2라는 걸 만들면서 이더리움이 이제 확장성을 키우면서 레이어 2에 많이 집중했거든요. 그 레이어 2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 서울이라고 가정한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잖아요. 네. 그러면 살면서 세금을 내죠, 우리가. 그럼 그 세금을 내는 걸로 서울시가 발전하는 건데 이더리움도 똑같거든요.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많으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이 막 실행이 되면서 실행이 될 때마다 이제 세금을 내거든요. 이더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더 세금이 많아지면 이더가 이제 활발해져서 이더의 이제 어떤 뭐라고 하죠? 세금,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이더가 이제 자연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 이더를 이제 수수료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이 레이어 2로 확장하면서 그 세금을 이렇게 분배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이어 2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이어 2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보면 되고 네. 그래서 이것을 서울에 그냥 다 모여서 살면 되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수도권으로 이제 다 좀 뿔뿔이 흩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그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자기 도시에 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이 다 서울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분산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걸 이제 이더리움이 한 거거든요. 레이어 2로. 그래서 이더 메인넷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그 레이어 2라고 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3, 40개 되는데 거기로 이제 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더의 메인넷에 그 뭐 수수료란 이런 게 필요가 없네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레이어 2들이 활성화되고 해야 이제 이더리움이 결국 펀더멘털이 강해져서 확장성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이제 하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가격 손실이 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 이제 좋아지면 이더리움의 활용도가 계속 이제 많아지고 이더리움의 메인넷의 보안성이 강해지면 제 생각에 이제 예를 들어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레이어 1이 굉장히 많은데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등등 뭐 수이 뭐 최근에 온 뭐 런칭한 것도 많은데 이 중에 보안적으로 가장 훌륭한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러면 이제 자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생 체인에 이제 내가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은 많지만 이 체인의 불안정성 때문에 보안성 때문에 이게 체인이 가끔 가다 멈추거나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신생 체인들은 리스크를 감안하고 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건데 그래서 진짜 이제 돈이 많고 부자들은 대부분은 알트코인 안 하고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좋잖아요. 보안성이 좋고 아직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비트코인에 자산을 넣어두면 뭐 가격은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거를 뭐 잃어버리거나 이게 비트코인 체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이제 걱정이나 염려가 사실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다른 개념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 다음으로 보안성이 훌륭한 체인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을 능가할 만한 그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체인은 현재 존재하는 체인은 없어요. 네. 앞으로도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을 어디에 넣는다면 저는 비트코인에 가장 많은 자금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넣는다면 이더리움 체인에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체인들도 괜찮지만 그 자금 순서대로 넣겠죠. 내가 네.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런 관점에서 한테 이더리움은 굉장히 훌륭한 체인이다. 물론 이것이 가격에 이제 반영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네. 있겠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제 큰 손들은 비트하고 이더 자금이 제일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된 이 ETF가 이제 네. 신청이 됐잖아요. 네네.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이거는 좀 가격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가격에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죠. 결국 이제 ETF라는 건 주식 시장인데 네.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킹 같은 개념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난해함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만약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ETF가 상장이 되면 그냥 이더리움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보통 스테이킹을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2, 3% 이제 수익률이 더 생기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또 많이 발전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한 것을 다시 스테이킹하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서비스가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리스크는 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에서 뭐 재스테이킹으로 이자가 뭐 한 6, 7%까지 많으면 10%까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제 변동성은 크고 리스크는 있지만 그런 추가적인 수익이 있는 게 사실 이제 뭐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자기의 지갑으로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주식 시장에도 그것이 상품이 올라간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승인이 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도 되면 사람들은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좀 더 투자를 하겠죠. 그럼 자금이 몰리고 그러면서 다른 이제 알트코인 ETF들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다른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그 스테이킹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다른 알트코인들의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해 놓은 거니까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이제 네.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네. 과연 이번 사이클 내에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그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을 이끌 선두 주자는 역시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사실 가야지 전체 알트 불장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펀더멘탈에는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더가 못 간다, 이더가 정고점을 못 간다 그러면 알트 시장에 과연 불장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좀 의심을 가져야 되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더의 그 뭐 정고점은 이제 비트가 다시 가면 충분히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적으로 많이 빠진 뭐 이슈가 있긴 하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사이클 내에 정고점을 이렇게 시원스럽게 돌파를 못하면 네. 이걸 장기 투자로 이렇게 좀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장기로 뭐 이더리움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율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근데 장기 보유에 이제 예를 들어 뭐 레버리지를 써서 뭐 2, 3배라든지 뭐 4배라든지 포지션을 잡으면 좀 리스크가 있겠죠.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게 아니고 현물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도
저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을 장기 투자를 못한다면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실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한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데 알트코인에서 이더리움마저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는 종목이라면 다른 알트들도 사실 장기 투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 뭐 짧게 뭐 1, 2년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사실 알트코인 전체의 사실 희망이 사라지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여전히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렇게 가져야지 다른 알트들도 좀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SEC가 솔라나 리플 도지 ETF의 승인 결정을 좀 연기했는데요. 네. 혹시 연기의 배경을 좀 알고 계시나요? 뭐 배경은 구체적으로 그게 밝히진 않았으니까.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ETF 승인되기 전에 좀 이게 연기를 했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겠죠. 더 이제 중간에 아마 또 정보를 요청하고 받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뭐 거절 이러면 조금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근데 연기됐다는 것은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뭐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항상 바로 승인 안 하고 항상 연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좀 승인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뭐 이더리움 ETF는 충분히 자료가 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시가총액도 작고 뭐 재단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리플이나 솔라나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게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더리움 ETF 승인됐을 때 굉장히 알트 시장에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뭐 리플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런 게 이제 ETF가 승인되면 물론 리플, 솔라나 뭐 그 자산들은 단기적으로 좀 오르겠죠. 그 승인되기 전후로. 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 뭐 2, 3개월, 뭐 3, 4개월 내에 알트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해서 전체 알트코인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알트코인 시장은 그 비트코인의 어떤 시세를 계속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을 어떤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뭐 ETF 승인 이런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 시장을 좀 더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가게 가지고 그리고 비트의 도미넌스가 빠지는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가 시장이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빠졌을 때 그때가 이제 전체 알트 시장이 좋아지는 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이제 약간 메인스트림에 이제 조금씩 오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은 메인스트림에 오고 있는 단계지만 메인스트림의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바로 박용되지는 않는 것 같고 어떤 지금 시장을 여는 어떤 초기 단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특정 자산에 단기적으로는 뭐 좋을 수는 있지만 전체 알트코인이라든지 전체 비트코인 시장이 이런 것에 어떤 파급력을 끼칠 만큼 이렇게 아직 이게 좀 갭이 있다. 네. 거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주류 시장에서 더 좀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투자 자산으로 이제 인식되었을 때 그때 되면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호재로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뭐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호재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알트 불장이 와야 이게 다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현재 시점에서 혹시 좀 주목할 만한 알트 또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일단 오래 살아남는 거는 이제 알트 시장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뭐 그런 이제 어떤 메이저 이제 알트하고 이더리움과 유사한 어떤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죠. 레이어 1, 뭐 솔라나라든지 뭐 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레이어 1에서 좀 볼륨이 많은 지금은 비트를 제외해서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가 지금 좀 주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볼륨들이 있고 그거 이제 레이어 1들을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위에서 동작하는 이제 뭐 뎁이라고 하죠. 디파이 서비스.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뭐 예금하고 뭐 대출 이런 플랫폼이 가능한 에이브 같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탈중앙 거래소 같은 유니스왑 같은 이런 어떤 굵직한 것들, 그리고 뭐 오라클 솔루션 같은 뭐 링크 같은 이런 좀 오래됐으면서도 시장에서 그 펀더멘털 계속 유지하는 서비스로서의 어떤 주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오랫동안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위주로 좀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서비스를 이끄는 그런 시장들은 이제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뭐 RWA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이제 불장이 다가오면 네. 또 과거 사이클과 비슷하게 비트코인이 이제 최고점을 거의 정점을 찍을 때 네. 그때쯤에서 알트 불장도 이렇게 사그라들 거다. 이렇게 과거 사이클과 비슷하게 보시나요? 아니면 알트코인 시장이 조금 과거랑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이 흐름이 뭐 금방 바뀌어서 알트코인들이 계속 유지하는 그런 장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래서 비트가 불장이 되면 알트 이제 불장이 시작되면 그 시기가 아주 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오게 된다면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알트코인을 계속 그 홀딩하기보다는 많은 부분 좀 수익을 실현하셔서 현금화를 좀 확보한 뒤에 다시 또 시장에 기회가 오니까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한번 조정하는 단계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또 요즘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네네. 나오셔서 좋은 말씀으로 또 투자자분들 잘 견딜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공에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시장이 이제 좋지 않을 때 이때가 우리의 어떤 투자 실력을 그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했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시드 관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공부하기 굉장히 또 좋은 시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투자하느라 바빴던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이제 투자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 이제 책이나 이런 것도 좀 공부하면서 자료들 리서치하면서 좋은 어떤 공부의 시기로 삼으면서 더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잘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